나는 이제 너랑 사는 게 지긋지긋해. 새로운 인생 살도록 도장 찍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발인 날 상복을 입은 내 앞에서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가장 슬픈 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시어머니는 옆에서 잘 됐다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5년 전 26살의 나는 순진했습니다. 도훈이란 남자가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잘 부탁한다. 그때는 정말 따뜻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나서였어요. 시댁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 시동생까지. 나는 갓 시집 온 새 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차를 올리고 시동생 도시락까지 챙겼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도우는 그때부터 무책임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한다며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 적금까지 털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크게 벌 수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남편의 꿈을 지켜주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서 받은 예단까지 모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도우는 술을 마시며 집에 들어와서는 짜증만 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운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늘 내 탓만 했어요. 며느리가 복이 없으니까 아들이 고생하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유일한 위로는 친정 엄마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몰래 전화를 걸어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윤서 많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집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시아버지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시고 밤에는 옆에서 잠을 잤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리치료까지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렸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넌 정말 효부다. 고맙다. 시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버틸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도우는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버지께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게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간병하느라 집안 꼴이 뭐야?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억울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다 해내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낮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사람도 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윤서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힘듦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제 시동생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맞선 주선부터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게 내 몫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도훈의 사업 뒷바라지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며 이곳저곳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투자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습니다. 도훈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집에서는 나를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너는 정말 쓸모가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머리를 스치기도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윤서는 참 착해서 시댁에서도 예뻐할 거야.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싶었지만 시댁 눈치가 보였습니다. 친정일로 자꾸 빠지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핀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몰래 병원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엄마는 받기 싫어하셨지만 강제로 드렸습니다. 윤서야, 너도 힘들 텐데 왜 이런 걸 해? 엄마는 괜찮다. 엄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작년부터 엄마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 간병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친정만 생각하고 시댁은 뒷전이네. 억울했습니다. 15년 동안 시댁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지난달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훈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해해주지 않을 거였거든요.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시고 얼굴도 누렇게 뜨셨어요. 윤서야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한 번이라도 잘 살았단 소리 듣고 싶었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윤서야,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어요. 깨어보니
이미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도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됐지? 빨리 정리하고 와. 장례 준비도 혼자 했습니다. 도훈은 바쁘다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친정일에 왜 우리가 나서야 하냐며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의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혼자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훈이 나타나서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너랑 사는 게 지긋지긋해.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엄마는 이제 없고 남편은 나를 버렸습니다.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 빨리 도장 찍으세요. 저희 이번 달 안에 혼인신고할 거니까요. 그 여자가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한 립스틱을 바른 채로요. 엄마 발인 날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도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섬이라예요. 도훈 오빠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고요. 태연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그 여자를 보며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엄마 발인 날에 장례식장에서요. 도훈은 검정색 서류 가방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윤서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15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고생했다고요? 누가 고생했다는 거죠?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로요.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그 순간 온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미라라고 자칭한 그 여자는 내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마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윤서 씨,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죄송하다고요? 엄마 발인 날에 남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혼하라고 하면서요? 도훈 오빠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언제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나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끝내려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나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도훈이 아니라요. 1년.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엄마 간병으로 힘들어할 때 도훈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참 미안했어요. 도훈 오빠도 윤서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여자가 더 미웠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대문에서 나가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먹고 살았다고요? 15년 동안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고 시아버지 간병까지 했는데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우리 아들한테는 맞지 않았어. 운이 없었다고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라가 또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저도 처음엔 이런 상황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도훈 오빠가 윤서 씨한테 많이 미안해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정리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정리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도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미라 말이 맞아. 우리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다른 길이라고요?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1년 전부터요.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로.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고맙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일을 해준 직원을 정리해고 시키는 사장 같았어요. 미라가 핸드백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비싼 브랜드 펜이었어요.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간단하다고요.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하게 타이핑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이혼 협의서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이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재산이 뭐가 있어? 우리한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15년 동안 도훈의 사업 뒷바라지를 하느라 모든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내 적금도 친정에서 받은 예단도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럼 위자료는요? 위자료? 미라가 깔깔 웃었습니다. 윤서 씨, 위자료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도훈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외도를 해놓고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 15년 동안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먹여 살려줬다고요? 내가 시댁 살림을 다 도맡아 했는데요. 시아버지 간병도 하고 시동생 뒷바라지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받는 자리였어요. 미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윤서 씨, 오늘 중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중으로요? 엄마 발인 날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발인 날까지 인간이길 포기해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뭐가 인간이길 포기한다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1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요. 며느리로 산 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당연한 일한 것 같고 뭘 그렇게 난리야?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훈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우리 원만하게 정리하자. 원만하게요? 이게 원만한 거예요? 미라가 다시 펜을 내밀었습니다. 윤서 씨,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요. 결혼 준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실 건데요? 다음 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해서요.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으면 바로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발인 날에 이런 난리를 치네. 미라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윤서 씨, 울지 마세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림받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빨리 결정하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장례식장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혼 통보를 받고 있었어요. 윤서 씨,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이제 우리도 편해지겠네.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편해진다는 거였어요. 미라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 씨, 새로운 시작이에요.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펜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15년의 결혼 생활이요. 엄마의 영정사진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도장을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진 국화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나니 모든 게 허전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엄마의 흔적만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도훈과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혼자 빈소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장례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제 정말 엄마와 영영 작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내 결혼 생활도 끝났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의 유품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평소에 쓰시던 안경, 낡은 지갑,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수첩까지 모든 게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작은 종이봉투가 나왔어요. 누런 봉투에 내 이름이 엄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에게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장소처럼 보였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 씨가 꼭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아, 김철수라고 합니다. 정임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에요. 김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를 정임 씨라고 부르시는 걸 보니 꽤 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정임 씨가 젊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부터 알고 지냈죠. 엄마가 젊을 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정임 씨가 병원에 계실 때 가끔 찾아뵈었는데 마지막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김 사장님이 건네주신 봉투를 받았어요. 엄마가 직접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 말고 다른 것도 남기신 게 있나요? 내가 찾은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김 사장님은 그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임 씨가 아끼시던 거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지금 당장은 모르시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걸까요? 김 사장님이 새로 주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야, 시간이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를 믿어라. 시간이 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건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정임 씨는 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걱정하고 계셨죠. 무엇을 걱정하셨는데요? 시댁에서 힘들게 사는 것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엄마가 내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건 짐작했지만 이렇게 확인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 두셨나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서요. 또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김 사장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김철수 마이너스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임 씨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나는 혼자 남겨진 2개의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도와 열쇠, 그리고 엄마의 메모.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것 같았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빨리 정리하고 나가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다는 태도였어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는 무슨 정리야? 가져갈 것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내가 정리하고 있는 엄마 유품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도와 열쇠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야?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뭘 남겼다고? 별로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동안 쓴 돈이나 갚고 나가라.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빚을 지고 사는 것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위에서 산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한 거지. 당연한 일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시아버지 간병도, 집안 살림도, 남편 뒷바라지도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간병도 제가 다 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냐?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모신 걸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시다니요. 그럼 도훈이는 뭘 했어요? 아들이면 아버지 간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은 바깥일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때문에 안 되고 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에 있는 지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데? 보여봐. 제가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받은 게 뭔데 그게? 별거 아닐 텐데 뭘 그렇게 숨겨?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나도 뭔지 모르니까 보여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추억이니까 가져가려고요. 추억? 그깟 종이 조각이 무슨 추억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지도를 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당연히 빨리 나가야지. 이미 이혼했으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나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쓴 생활비도 계산해야 하는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하시네요.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갈 거야? 제가 벌어온 돈도 있었잖아요. 결혼 초기에 몇 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번 돈도 모두 집에 보탰거든요. 그깟 푼 돈으로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잖아. 푼돈이라고 하시네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바친 돈을 푼돈이라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왜 아들이 바람을 피웠겠어? 내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까지 내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훈이 잘못이잖아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집에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밖에서 찾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외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쌓인 불만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도 못 낳고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때가 안 된 거라고. 때가 안 됐다고? 15년 동안? 그럼 언제 때가 와?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유품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지도와 열쇠도 함께요. 빨리 나가. 보기 싫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마지막 인사가 보기 싫다는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난 곳이기도 했어요. 손에 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가 뭘 말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김 사장님이 주신 열쇠는 또 뭘 여는 건지요? 엄마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지도를 날려보낼 뻔했습니다. 급하게 붙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남기신 걸까요? 혹시 엄마가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벨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엄마가 남기신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 오전 친정집 거실에 혼자 앉아서 말이에요. 시댁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꽤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윤서 씨 맞으시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정태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고요.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훈이 이혼 관련해서 또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닌가 싶었어요. 고 박정임님께서 남기신 서류 전달을 요청하셨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도훈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으셨다는 건지요.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거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우선 어머님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늦게나마 찾아뵈게 되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어떤 일로 알게 되신 건가요? 박정임님께서는 2년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고객이셨습니다. 2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병이 심해지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어떤 일로 의뢰를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신탁 관련 업무였습니다. 상속 준비를 위해서요. 상속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남기실 만한 재산이 있었나요? 친정집도 전세였고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정태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꽤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던 게 딸분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의 생활을 많이 염려하고 계셨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약의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혼할 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지금처럼 딸분이 혼자가 될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질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태현 변호사가 파일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법 묵직해 보였어요. 이것이 어머님께서 윤서 씨를 위해 남겨두신 것들입니다. 파일을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게 무엇을 남겨주신 걸까요? 먼저 이 편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친필이었어요. 글씨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 윤서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의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구나.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였어. 역시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다.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봐라. 준비해 두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신 걸까요? 정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시고 나서 나머지 서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윤서야, 엄마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한 건 알고 있지? 그때 모은 돈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단다. 엄마가 투자를 하셨다고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IMF 직후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개발 예정지 근처 땅을 몇 군데 샀다.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거든.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랐다.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보상금도 받게 되었어. 보상금까지 받으셨다고요? 그럼 꽤 큰 돈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엄마가 이런 걸 숨겼는지 궁금하지? 이유가 있었단다.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던 걸까요? 내가 시집을 가고 나서 시댁에서 친정 재산을 노리는 것 같더라. 특히 시어머니가 가끔 떠보는 말을 했다고 했잖니.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친정 형편을 물어보셨거든요. 은근히 재산이 있는지 떠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 시댁에서 친정 재산을 탐내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사신 건이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재산을 너 이름으로 신탁해 두었다. 시댁 사람들은 손댈 수 없게 말이야. 신탁이라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윤서야, 이제 너도 혼자 살 힘이 생겼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이니까 소중히 써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가 평생에 걸쳐 나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정태현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죠. 서류를 펼치자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부동산 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매입하신 토지들의 현재 가치와 그곳에 들어온 기업들의 지분까지 포함된 가액입니다. 기업 지분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무서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따님께서 상속받을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상당한 건지요. 정태현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5천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5천억 원입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왔어요.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윤서 씨 단독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 겁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요. 내가 이혼할 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 도훈이는 이걸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릅니다. 결혼 전 재산이고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배우자도 전혀 권리가 없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도훈이 이걸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제가 정말 쓸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문제도 이미 처리되어 있어요. 세금까지 처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태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계좌 정보입니다. 당장 필요하신 자금은 여기서 인출하실 수 있어요. 통장을 보니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해도 이렇게 큰 금액이었어요. 이것도 제 거예요? 네, 생활비로 쓰시라고 어머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도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딸이 혼자가 될까 봐서요.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평생에 걸쳐 나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신탁해지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윤서 씨 명의로 이전돼요.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습니다. 정태현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게 윤서 씨 것입니다. 모든 게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태현 변호사가 명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어머님과의 약속이니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어머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변호사님이 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찾았던 지도를 꺼내봤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땅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 사장님이 주신 열쇠는 아마 어딘가에 있는 자료들을 보관한 곳의 열쇠일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도훈과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엄마가 완벽하게 지켜주셨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산 줄 아냐? 정태현 변호사가 가신 후 나는 엄마가 남기신 더 두꺼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진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요. 첫 번째 서류는 1998년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IMF 직후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25살의 나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시장 좌판에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 그때의 엄마는 단순한 반찬 장수가 아니었어요. 꼼꼼하게 기록된 가계부에는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 김 사장이 개발 이야기했음. 오성동 쪽이 유력하다고 함. 땅값이 너무 떨어졌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윤서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음. 지금 결정해야.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도 부동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김 사장님이 그때부터 엄마를 도와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서류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1998년 12월에 오성동 일대 땅 3,000평을 매입하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가격은 평당 10만 원, 총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그때 엄마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을 거예요. 반찬 장사로 하루에 10,000원도 벌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을까요? 가계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한 푼도 아끼며 사셨더라고요. 하루 세끼 중에서 점심은 거르시는 날이 많았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계셨어요. 윤서 이유식값 5,000원. 내 점심 패스. 윤서 기저귀값 1만 원. 내 저녁 라면으로. 윤서 아플 때 병원비 3만 원. 이번 주 용돈 없음. 가계부 곳곳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신 것은 모든 걸 포기하면서도 내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모으신 돈으로 땅을 사셨던 거였습니다. 나를 키우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신 거였어요. 다음 서류들을 보니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오성동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었고 외국 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사신 땅이 정확히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03년 첫 번째 보상이 나왔습니다.
평당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10만 원에 사신 땅이 3년 만에 30배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체를 팔지 않으셨어요.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또 다른 땅을 사셨어요. 서류를 보니 엄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성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여러 곳에 땅을 분산 투자하셨던 거였어요. 2005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오성동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였어요. 땅값이 또 한 번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당 500만 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또 전체를 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토지 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받기로 한 거였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해당 기업의 지분으로 받으셨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 회사 주식이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주식 평가서를 보니 현재 가치가 무려 2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받으신 지분이 지금은 이렇게 큰 가치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후에도 계속 투자를 하셨거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성장 기업들의 주식도 사셨고 안전한 채권에도 분산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의 자산은 계속 불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는 숨기셨던 걸까요? 그 답은 엄마가 남기신 또 다른 편지에 있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왜 이 모든 걸 숨겼는지 궁금하지? 내가 25살에 도훈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였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숨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도훈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 엄마는 도훈의 성격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문제였다. 내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친정 재산에 대해 떠보는 말을 하더라.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시곤 했거든요. 그때부터 엄마가 가난한 척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친정 재산을 노리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더 초라한 옷을 입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셨던 거였어요. 모든 게 나를 지키기 위한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당장 다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참았어.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말이에요. 특히 시아버지 간병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상상이 갔어요. 나는 시아버지 간병으로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정작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더 철저히 준비했다. 내가 언젠가 혼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엄마는 내가 이혼할 걸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도훈이의 외도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김 사장이 우연히 목격하고 알려줬거든. 도훈의 외도까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가 직접 깨닫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먼저 말하면 도리어 내가 도훈이를 감쌀지도 몰라서 엄마는 내 성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너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 결혼 전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던 거였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윤서야,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서야.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이야.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돈이 없어서 모든 걸 참고 살았거든요.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도 남편이 외도할 때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유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잖니? 맞았어요. 경제적 자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해라.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엄마다운 말씀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가 힘들어할 때 모르는 척 했던 것을. 용서라니요. 오히려 제가 죄송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모르고 투정만 부렸던 것을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반찬 장수가 아니라 뛰어난 투자가이자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한 분이셨어요. 시댁의 탐욕을 미리 읽고 나를 지킬 방법을 찾으셨던 거였으니까요. 재산 목록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부동산 3천억 원, 주식 2천억 원, 그 외 채권과 현금까지 합쳐서 총 5천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평생 반찬 장사를 하시던 엄마가 이런 거대한 자산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짜리 지폐가 소중했던 내가 5천억 원의 주인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나만을 생각하며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구름인데도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남편의 외도를 참을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주신 자유였습니다. 정말 자유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지만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선물로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도훈과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5천억 원의 상속녀였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엄마가 완벽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결국 버렸을 때의 그 표정들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 냄새가 그렇게 났어요? 평생 못 맡아본 거라 더 날뛰나 보죠. 내가 말하자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윤서 씨, 빨리 도장 찍으세요라고 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내 앞에서 굽신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상속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틀 만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도훈,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총출동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친정집 거실에 앉은 그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거든요. 미라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서 씨,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도훈 오빠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오해라고 했습니다. 발인 날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도장을 강요한 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도훈도 거들었습니다. 윤서야, 그때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어. 장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었잖아.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이혼하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예 말을 바꿨어요. 윤서야, 그동안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던 분이요. 나는 찬찬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이틀 전의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사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요. 이혼 이야기 말이에요. 성급했다고요? 1년 동안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요? 미라 씨, 정확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는 말을 들을 인내심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다시 생각해 봤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요. 다시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내 재산 규모를 알고 나서 말이에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윤서야,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천억 원 때문에 말이에요. 기회를 달라고요? 무슨 기회요?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 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했으면서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윤서야,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로 모실게. 제대로 된 며느리로 모시겠다고 하시네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미라가 또 말했어요. 윤서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훈 오빠를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혹했다고 인정하시네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라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훈이랑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아, 그건 저희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더 필요해서요. 생각해 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생각할 시간 말이에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태현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미리 부탁드린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씨. 약속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나타나자 도훈과 미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변호사님,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에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그들을 쭉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부터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법적인 이야기라는 말에 그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도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걸로 아는데요. 정태현 변호사님의 말에 도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임시로 한 거고, 임시로 이혼을 한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현재 윤서 씨는 법적으로 미혼 상태이고 모든 재산은 윤서 씨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라는 말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산 분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모든 재산이 윤서 씨 결혼 전 재산이었는데요. 결혼 전 재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정태현 변호사님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도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1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년 동안 같이 사셨다고요? 그 기간 동안 윤서 씨가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오히려 윤서 씨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훨씬 큽니다. 시아버지 간병비, 생활비 기여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까지 계산하면 도훈 씨가 윤서 씨에게 빚을 진 상황이에요. 빚을 졌다는 말에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윤서한테 빚을 졌다고요? 15년 동안의 가사 노동과 간병 노동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억 원은 넘어요. 2억 원이라는 숫자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미라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잘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법정 다툼까지 갈 필요 없이요. 알아서 잘 나눠 가지자고 하네요. 내 돈을 말이에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라 씨, 나눠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내게 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다고요? 발인 날에 이혼 서류 던진 사람이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훈이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윤서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함께 산 시간이요? 당신이 바람 피운 시간 말인가요?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윤서야, 우리가 그동안 너를 키워줬잖니.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키워줬다고 하시네요. 제가 시댁에서 일한 건 무시하고요. 어머님, 제가 받은 것보다 제가 한 것이 더 많아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정태현 변호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윤서 씨의 경제적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시댁에서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김 사장님과 정복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도 미리 부탁드린 일이었어요. 윤서야, 잘 있었니? 정복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오래된 친구셨거든요. 김 사장님도 인사하셨어요. 정임 씨가 딸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 말에 도훈과 미라, 시어머니가 더욱 위축되었어요. 정복자 아주머니가 그들을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서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구나. 김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정임 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딸이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그래도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당신들 입장이요? 나는 정말 궁금했어요. 발인 날에 이혼 서류 던지고 한 달 안에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입장이 뭐가 있어요? 미라가 할 말을 잃었어요. 도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첫 남편이잖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냐? 첫 남편이라고 하네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요. 첫 남편이면 뭐가 특별해요? 첫 번째로 배신한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도훈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결국 돈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보다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누가 누구보다 더하다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며느리로 모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윤서 씨에게는 어떤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도덕적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미라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어요. 네, 다신 오지 마세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윤서야, 후회하지 마라. 나 같은 남편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정말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 같은 남편은 정말 싫거든요. 그들이 나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복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임 씨가 정말 잘 준비해뒀구나. 딸을 지키려고. 김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윤서 씨가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정임 씨와의 약속이니까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는 새로운 인생이요. 절반은 남편 몫이죠?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미라가 이혼 조정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법률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옆에 앉은 도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훈과 미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먼저 신청인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도훈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제가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공정한 분할이에요. 공정한 분할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최근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액의 재산에 대한 절반의 권리라고 하네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훈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받은 것이니까요. 혼인 중에 받은 상속이니까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라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법은 법이라고 하네요. 남의 남편을 뺏어놓고 법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나를 바라봤어요. 피신청인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조정위원님, 신청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셨어요. 도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혼인 전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신탁의 형태로 관리되어 온 재산이죠. 혼인 전 재산이라는 말에 도훈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혼인 중에 상속받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피상속인이 딸 명의로 신탁해둔 재산이었어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어요. 신탁 설정일이 언제인지 보시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3월이네요. 혼인신고일보다 2년 앞서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신탁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럼 그 돈은 정말 윤서 혼자 것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미라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부부로 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년 동안 부부로 사셨다고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럼 그 15년 동안 신청인이 가정에 기여한 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 기여도 자료였습니다. 엄마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놀라웠어요. 신청인의 경제 활동을 보면 15년 중 실제 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3년 남짓입니다. 3년 남짓이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12년은 뭘 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사업 실패, 무직 상태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가정 경제에 부담만 주었죠. 사업 실패와 무직 상태라고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도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시아버지 간병, 가사노동, 시댁 부양 등을 전담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었어요. 서류로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2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집안일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집안일이 아닙니다. 전문 간병인, 가사도우미, 요리사 역할을 동시에 했거든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계산서까지 보여주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도훈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부의 의무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훈은 뭘 했다는 건지요? 그럼 신청인은 15년 동안 뭘 했나요? 가장의 의무는 다 했나요? 정태현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아내가 시아버지 간병할 때 도운 적이 있나요? 가사분담을 한 적이 있나요? 도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외도까지 했으면서 부부의 의무를 논하는 게 어이없습니다. 외도 이야기가 나오자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신청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도덕적 근거는 더더욱 없죠. 정태현 변호사님의 확고한 답변이었어요. 도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15년 동안 뭘 했는데요? 1년 동안 바람 피운 것 빼고 말해봐요.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법정 가죠. 당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 세상에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실제로 법정에 가면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날 거였거든요.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떤 재산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셨어요. 도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윤서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요? 15년간 가사 노동비, 간병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위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하시니 도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에 도훈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3억 원이라고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도훈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윤서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다고 또 그 소리를 하네요. 도훈 씨, 1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발인 날에 이혼 서류 던지나요? 도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미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는다고 하네요. 원래 가진 것도 없었으면서요. 미라 씨는 원래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남의 남편 빼앗은 것 빼고요. 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최종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겠네요. 조정 불성립이라고 하셨어요.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완전히 망한다고 하네요. 그게 내 잘못인가요? 도훈 씨가 망하는 건 본인 잘못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도훈이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50 가까운 남자가 조정실에서 우는 모습이 보기 민망했습니다. 미라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묻는 미라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라 씨, 당신 지금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 발인 날에 이혼 서류 던지고 한 달 안에 결혼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라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도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윤서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 이렇게 헤어져야 하냐고 묻는 도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미 헤어진 건 엊그제였는데 뭘 더 원하는 걸까요? 도훈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도훈이 미라의 손을 잡고 멀어져 갔어요. 두 사람 모두 의기소침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저쪽에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정말 완벽한 승리였어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완벽한 방어막 덕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건 그냥 나였는데 하늘은 절 버리지 않았네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주신 자유, 엄마가 주신 힘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법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마지막 선물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숨겨두신 유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병원복을 입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 윤서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의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 혼자가 되었을 테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을 거야.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를 얻었거든요.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단다. 역시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이에요. 특히 시아버지 간병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우리 딸이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는데 정작 아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준비했다. 내가 언젠가 그 집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엄마는 내가 떠날 때를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영상 속 엄마가 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윤서야, 엄마가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거든.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굽히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이야.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봐라.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엄마가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여행 계획도 세워두었고, 관심 있었던 강의도 신청해 놨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거라. 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 말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런 사람도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상 속 엄마가 잠시 멈추시더니 더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윤서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가 힘들어할 때 모른 척했던 것을 용서라니요. 오히려 제가 죄송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모르고 투정만 부렸으니까요. 엄마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 엄마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을 거였거든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라도 행복해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늘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영상이 끝나자 한동안 먹먹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 후 며칠간 조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복자 아주머니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조언해 주셨고, 김 사장님은 실용적인 투자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윤서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복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집을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실제로 꿈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갈 곳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든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임 씨가 정말 잘 준비해뒀어. 딸을 위해서 말이야.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김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윤서 씨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한편 도훈과 미라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도훈 씨와 미라 씨가 큰 공경에 빠진 것 같네요.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 궁금했어요. 도훈 씨 명의로 된 빚이 꽤 있었나 봅니다. 신용도 문제로 대출도 막혔고요. 빚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미라 씨도 직장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았어요. 둘 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결혼은 무산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혼이 무산된다고 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만난 관계였던 거였나 보네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교육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태현 변호사님이 재단 설립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으니까요. 엄마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던 엄마의 마음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엄마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먼저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어때요? 정임 씨가 생전에 파리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김 사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엄마가 파리를 가보고 싶어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럼 파리부터 가봐야겠어요. 엄마 몫까지 함께요. 엄마를 생각하며 여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집도 구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만한 곳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 반지도 있었어요. 잠시 그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도훈이 끼워주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대신 엄마가 주신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엄마의 유품 중 하나였는데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고 더 자신 있어 보였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노을이 정말 예뻐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어디선가 엄마가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살랑살랑 움직였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정복자 아주머니와 김 사장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를 기리는 작은 추도 모임이었습니다. 정임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정복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김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윤서 씨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니를 두셔서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런 엄마를 둔 것도 그렇고,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정복자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다 해볼까 해요.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아직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주신 자유로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정임 씨가 좋아하실 일이네요. 김 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밤
혼자 새 집에서 보내는 첫 밤이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비참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선물이었어요. 돈뿐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시키신 대로 할게요.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엄마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이 순간의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아마도 그것까지 계산하셨을 거예요. 딸이 진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처럼 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할 수 있으셨을까요? 창가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꽃이었어요. 그 꽃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